네, 안녕하세요.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보내자마자 또 주말입니다. 10월이 시작되니까 굉장히 좀 쌀쌀한데요. 어, 오늘의 주제는 픽처레스크와 건축이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여기서 픽처레스크는 그림과 같은, 풍경화의 그림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제이고요. 그 픽처레스크와 건축과 결과적으로 공간에 있어서 비규칙적인 어떤 질서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이 시작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성이나 원근법을 보면서 서양 건축에서 어떻게 규칙적인 공간이 하나의 굳건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인지를 보았고요. 그 전통은 이탈리아와 나중에 프랑스 보자르 통해서 굉장히 확고한 유럽 대륙의 전통처럼 이제 인식이 되겠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같은 그런 라틴 문화권, 즉 로마 제국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지중해 연안의 그런 유럽 국가들과 또 로마 제국이 점령하지 못했던 라인강 너머의 게르만 문화권의 또 차이가 또 있어요. 북과 남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고, 그때 특히 북쪽 유럽에서는 남쪽 유럽의 어떤 문화적 헤게모니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계속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때 새롭게 이제 픽처레스크라고 하는 어떤 전통이 특히나 영국이나 독일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보았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누가 이 작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이상도시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르네상스 이후에 원근법이 확립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원근법으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공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이상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와 같이 모든 요소들이, 각 부분들이 전체 속에서 질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적 모습, 건축적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처럼 마치 투시도의 원근법의 피라미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맞은편에 중심점 또는 소실점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평행한 선들이 소실되어가는 그런 피라미드, 사실은 3차원적인 그리드 체계의 그런 어떤 공간을 지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너무 정적이고 너무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메트리, 즉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기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아름답기 위해서는 대칭이어야 하고 규칙적이어야 하고 질서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대칭이라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 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변화가 없고 역동적이지 않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죠. 여기서 보이는 닛산 큐브 자동차의 광고를 제가 프랑스에 있었던 시절에 봤었던 광고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라 시메트리 세모슈, 즉 대칭은 아름답지 않다가 아니라 못생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저런 광고를 본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프랑스는 대칭의 나라였고 대칭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굳건한 전통을 세웠던 나라에서 이제 드디어 21세기에서는 대칭이 아름답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닛산 큐브 자동차가 처음으로 비대칭적인 형태의 어떤 독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광고 기법을 택했겠죠. 저기 보이는 여인이 우리가 못생겼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절반 이미지를 다시 반복해서 만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축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상한 얼굴이 되기도 하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못생긴 얼굴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대칭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얼굴이 대칭이고 모든 고등생물들은 대칭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조건은 대칭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모든 인간들의 얼굴들을 잘 살펴보면 대칭인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의 기본 조건을 대칭이라고 하지만 정말 완벽한 대칭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마치 로봇 사이보그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편에 굉장히 준수해 보이는 얼굴의 남자의 얼굴을 절반씩 나누어서 한쪽만을 대칭시켰을 때, 이미지들을 각각 뽑아내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들보다 첫 번째 이미지가 훨씬 더 뭔가 풍부한 깊이를 갖고 있는 얼굴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사실 대칭의 세계를 추구했고 규칙적인 공간을 추구했던 원근법의 수단을 통해서 표현했던 그런 건축 공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은연중에 절실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이는 이 건축물은 이제 기둥의 칸을 보았을 때 5개의 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대칭이기 위해서는 중앙 세 번째 그 축을 중심으로 양쪽이 다 동등해야 되는데 사실은 동등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쪽 편 경사가 이렇게 젖어 있고 그쪽으로 이제 단을 만들었을 때 그 단은 오른쪽 편 3편 정도의 이제 테라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왼쪽 편 2개와 오른쪽 3편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우리는 오른쪽 3개의 칸을 마치 대칭의 구성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치를 도입하면서 밑에 보이는 정원처럼 규칙적인 정원과 건물의 파사드가 서로 호응하는 굉장히 원근법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었죠. 한편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이 공간을 원근법에 기반한 공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원근법을 잘 표현하려면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원근법의 대칭축, 즉 화가의 시선과 그 다음에 소실점을 이은 그 축, 중심축이 결국은 그림의 중심축이 되어야 해요. 여기서는 지금 그림이 가운데 있는 아치의 중심척에서 약간 비껴나가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올바른 원근법의 그림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렇게 살짝 비껴나감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 건축물 주변으로 조금씩 우리가 움직이면서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약간의 역동성이 부여가 돼요. 이런 축을 살짝 비껴나가면서 투시도에 역동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다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세바스티아노 세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책에서 1545년 건축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계의 무대 연출에 관련된 세팅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대 로마의 건축 이론가였던 비트루비우스가 이미 사실은 텍스트로 남겨놓은 그 글들을 처음으로 이미지로 표현했던 것인데요. 각 세 가지의 무대 세팅 또는 도시 공간은 어떤 특정한 장면들에 부합되는 공간일 겁니다. 왼편부터 차례대로 다시 한번 환기해서 보면 맨 첫 번째는 트라직, 즉 비극적인 세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아까 그 이상도시의 원근법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는 것처럼 대칭적이고 규칙적인 공간 구성입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지금 이 아치 형태가 반원형의 아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당시의 아치 형태가 반원형이죠. 이제 시간을 거쳐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는 아치를 이제 부수어서 뾰족한 아치 형태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죠. 근데 굳이 중세 도시의,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기술에 의한 아치 형태가 아닌
고전적인 아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오벨리스크도 있고요. 특정 시기의 어떤 건축으로만 만들어진 세팅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한 기악, 굉장히 규칙적이고 굉장히 대칭적인 공간 구성을 갖고 있어요. 비트루비우스에 따르면 이 비극적인 어떤 신화들은 보통 보면은 다 영웅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영웅이 결국은 어떤 장애를 극복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영웅으로 이제 전설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웅들, 즉 한 명의 주인공을 위한 공간은 마치 왕을 위한 공간 같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절대 권력을 위한 공간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반면 두 번째 이미지인 코믹 세팅, 즉 희극적인 세팅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코미디의 경우 비극과는 다르게 비극은 보통 내가 몰입해서 거기에 감정이입이 된다고 한다면 희극은 내가 어떤 대상을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코미디의 내용들을 마치 광대들이 이렇게 우스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거리두기를 통해서 희극을 즐기게 되죠. 누군가의 어떤 장면이 웃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그러니까 우수한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등한 아니면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정잡배들의 이야기, 즉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민가들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이 무대 장치들도 어떤 왕이나 종교적인 어떤 숭고한 공축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농부의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중세 시대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즉 이런 각각의 건축들이 뭔가 자기만의 존재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 존재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전체는 어떤 하나의 질서 속에 통합되어 있지는 않죠.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이에요. 마지막 이미지는 사틀릭 세팅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신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반인반수의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무대들이고요. 그 무대에는 인간의 어떤 흔적이 최소화되어 있는 가장 야생 상태의 자연, 그리고 만약에 건축이 그 속에 자리 안 잡는다면 마치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뭐 헨젤과 그레텔의 뭐 과자의 집 같은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숲속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어떤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어라든지 그런 이미지들만 펼쳐져 있어요. 아예 질서가 아예 인간의 흔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티르라고 하는 이 염소의 뿔을 갖고 있고 하체가 염소의 다리를 갖고 있는 이런 약간 악마 또는 장난꾸러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런 등장인물에 관련된 그림일 때는 우리가 항상 배경은 아까 비극적인 세팅이나 희극적인 세팅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자연 상태의 이미지임을 볼 수 있어요. 이 이미지를 다시 프란체스카의 그림,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만남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시바 여왕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왼쪽의 공간은 아까 세를리오의 세 가지 세팅을 만약에 들어본다면 아까 세 번째 세팅인 사틀릭 세팅, 가장 자연적인 형태의 세팅이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솔로몬의 공간은 굉장히 규칙적인 트라직, 즉 비극적인 세팅으로 잡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확대해서 보면 여기 솔로몬과 지금 그 앞에 손을 잡고 있는 시바 여왕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공간은 규칙적이어야 하고 대칭적이어야 하고 엄숙해야 되는 것이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틴 문화권인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이러한 공간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반면 시바 여왕이 아까 솔로몬을 만나기 직전의 공간, 이 공간에서는 어떤 질서가 없는 혼돈의 공간이고 무질서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건축가가 절대 디자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공간은 아까 솔로몬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공간, 즉 풍경화 같은 이런 공간을 이제 우리가 픽처레스크라고 하는 개념과 연동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 건축가들이나 화가들이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지양해야 할
이런 야생의 공간,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각종 사건들이 숨어 있을 것 같고 그 숨어 있는 사건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나 내가 어느 한 포인트에서는 전혀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예상하지 못하는, 텔레토비의 그 만화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TV 프로그램이죠. 보면 텔레토비 동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아기자기한 자연 풍경이 있죠. 그런 풍경입니다. 이런 풍경이라고 한다면 아까 솔로몬의 공간은 뭔가 확정적이고 뭔가 폐쇄되어 있고요. 완성되어 있고요. 완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의 관점에서는 이런 공간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할 수도 없고 추가할 수도 없고 뭐 제거할 수도 없는, 흔들 수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공간은 구성의 관점에서는 아직 뭐가 완성됐는지 완결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기에 있는 나무를 조금 옮긴다라든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언덕을 위치를 조금 바꾼다든지 새로운 언덕을 추가한다든지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라틴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지향했던 이 픽처레스크라고 하는 어떤 공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되살아나고 가치가 부여되고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 공간에 부합되는 건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이 자연을 보았으니까 조금 전처럼 그 자연과 연관될 수 있는 정원을 한번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식과 프랑스식 정원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규칙적인 정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이 피우스 2세 교황이 자기의 태어났던 마을을 이상적인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1459년도에 베르나르도 로셀리노라고 하는 건축가와 함께 이 피엔차라고 하는 자기의 원래 고향을 피엔차라고 하는 새로운 이상 도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이 도시는 여느 중세 도시가 그러하듯이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어떻게 보면 코믹 세팅에 가까운 그런 도시죠. 이런 도시를 트라직 세팅, 비극적인 세팅, 이 비극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슬픈 이야기가 벌어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장엄하고 숭고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가는 지금 가장 먼저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 오른편,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광장이죠. 이 광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광장에는 대성당이 있고 그 양옆으로 빨라쪼들이 들어설 겁니다. 저번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이 정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피콜로미니 팔라쪼 뒤에 있는 저 정원은 인공대지 위에 만들어진 철저히 인공적인 정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고 이쪽 부분이 거의 자연대지가 이제 마치 거의 절벽에 가깝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그 위에 마치 원근법의 평면의 도시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성당과 일부 저런 정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동치마라고 있죠. 건물의 땅이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건물이 균열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쨌거나 이 지금 건축가는 여기에 이상적인, 즉 가장 평면적인, 수평적인 가공된 도시와 같은 그런 정원을 만들 거예요. 이 정원은 우리가 가든 또는 뭐 파크, 내추럴 파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표현과 나중에 뭐 포레스트, 숲 이런 표현과는 차이가 있죠. 정원은 자연이 아니에요. 인공적인 작품입니다. 다만 그 재료가 기둥이나 벽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재료가 아니라 자연적인 재료, 나무를 갖고 오고 또는 거기에 조각도 들어오고 또는 분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이는 이 가든은 철저히 이상도시에 부합되는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정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원은 분명하게 경계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뒤로는 다시 어떤 질서가 없는, 물론 우리 눈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금 저 피엔차 주변에 있는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입니다만 원근법의 관점에서 그런 새로운 공간의 추구의 관점에 있어서는 저 뒤에 있는 토스카나의 공간은 질서가 없는 공간이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정원은 질서가 있는 공간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 뒤에 있는 나무들은 자연의 나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나무들은 다듬어지고 가공되어야 할 그런 나무로 표현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이 정원의 전통은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정원의 전통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오게 되고요. 프랑스식 정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하학적이고 규칙적인 정원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베르사유죠. 베르사유의 샤또 즉 성과 그 다음에 자흐당 정원과 이 전체는 하나의 마치 새로운 작품처럼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졌고 이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과 이 성의 건축은 이제 각 유럽의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겁니다. 그때 이 세 명의 건축가 즉 루이 르보라고 하는 건축가 그리고 샤클르 르브항이라고 하는 화가 데코레이션을 이제 맡겠죠. 그다음에 앙드레 르노트르라고 하는 랜드스케이프 즉 가든 정원들을 다듬는 프로로는 뭐 페이자지스트라고 합니다만 이 세 명이 각각이 팀을 맞추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각자의 역할은 있습니다만 하나의 공통의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겠죠. 이 사람들이 베르사유의 이전에 먼저 파리 근교에 있는 보르 비공뜨라고 하는 푸케의 니콜라 푸케라고 하는 재상이 있죠. 그 사람의 성을 만들 때 이미 그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이는 이 정원 또한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뒤에 있는 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에서 만약에 우리가 뒤에 있는 뒷정원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축이 보이고요. 축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 축 주변으로 완전히 동일한 오브제들이 펼쳐져 있어요. 대칭적이죠. 거기에 있는 이 나무들은 모두 다 뭐 꽃갈콘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라든지 아니면은 깍두기라든지 각각의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다듬어져 있어요. 그 형태들이 다듬어져 있는 그 자연과 즉 정원과 그 뒤에 마치 테두리처럼 둘러져 있는 저 숲의 이미지는 같은 자연이라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대조적입니다. 뒤에 있는 저 숲은 질서가 없고 저 뒤에는 사냥을 하는 곳이고 이 안에 있는 공간은 생활의 공간이죠. 즉 저 뒤에 있는 공간과 안에 있는 정원의 대조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솔로몬 왕의 그림에서 마치 왼쪽에 질서가 없는 숲의 모습과 오른쪽에 질서가 있는 내부 공간과의 대조와 동일해요. 이번에는 이 내부 공간이 보르 비공트의 경우에는 정원이었을 뿐이죠. 이 정원, 규칙적인 정원은 어떻게 과연 구성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그 구성의 관점은 뒤에 보이는 원래 맨 앞에 있었을 저 성의 구성과 동일할 겁니다. 이 성 또한 평면을 자세히 보시면 완벽하게 대칭적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절대적으로 대칭적이진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계단이 왼쪽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왼쪽에 있는 기능이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주거라고 하는 기능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각 기능들, 각 실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칭적일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건축가는 다양한 이 기능들을 최대한 대칭적인 질서 축 속으로 강압적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죠. 이러한 이제 완성된 작품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루이 14세가 이 세 명의 그룹을 데리고 와서 이제 베르사유 궁을 이제 원래부터 성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더 크게 확장시키고 정원을 더 다듬게 만들겠죠. 정원에서 보이는 이 풍경은 마찬가지로 보르 비공트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대칭적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베르사유를 가게 되면은 정원을 들어갔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이 분수의
주변으로 펼쳐지는 양측의 완벽하게 대칭적인 풍경들은 어느 쪽에서나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 서서 거기서 꼭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면은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분수대 앞에서 예를 들면 서서 대칭적인 구도로 찍게 될 겁니다. 물론 계속 연속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한 장의 사진을 남기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사진이 되겠죠. 각각의 공간들은 마치 카페트와 같이 자연 재료입니다만 카페트와 같이 기하학적인 카페트를 깔아놓은 모습들이고요. 곳곳에 수직적인 이제 나무들을 통해서 마치 방인 것처럼 구성을 하고 그 소실점 위치에 조각을 배치한다든지 분수를 배치한다는 등등 정원은 정원입니다만 닫힌 체계의 닫힌 공간감의 정원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에서 전체를 보면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그런 거대한 카페트와 같은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맨 밑에 공간은 베르사유 도시의 모습이고요. 그 도시들 또한 규칙적인 체계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샤토 또한 대칭적이고 규칙적인 체계로 맞아야 할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정원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한편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트리아농이라고 하는 이쪽 한쪽 코너의 지역을 볼 거예요. 그쪽 지역을 방문하게 되시면 의외의 풍경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이었던 이 한 모퉁이에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질서가 없는 자연스러운 풍경의 공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공원은 결국은 카페트를 깔다가 여기는 못 깔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원래 형태의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밑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뿌띠 트리아농이라고 하는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아름다운 파빌리온이 있고요. 그 너머에는 마치 베르사유 궁전의 미니어처와 같은 기하학적인 정원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보다 더 후대에 여기에 있는 이 정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원의 이름을 르 아모 드 라 헨느 여왕, 즉 마리 앙뚜아네트 여왕의 어떤 마치 농가, 민속촌 같은 그런 풍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저기가 안 만들어졌던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바꾼 부분인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비규칙적인 정원의 모습으로 바꾼 것이죠. 뿌띠트리아농이라고 하는 건물을 보게 되시면 측면에서 보게 되시면 굉장히 규칙적인 질서체계의 건축임을 볼 수 있고요. 90도 돌아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 정원이 규칙적으로 다시 펼쳐져 있고 그 앞에 마찬가지의 파사드가 있고 그 파사드의 장면은 원근법의 투시도를 만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건물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한 장 찍으면 되겠죠? 또 돌아서 또 대칭적으로 한 장 찍으면 될 겁니다. 반면에 이 옆에 있는 이 정원에 들어가셨을 때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디서 찍어야 하지? 사진을?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요. 계속 우리는 움직이면서 풍경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계속 찍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요, 풍경이. 어느 순간 우리는 완성된 구성의 어떤 원근법의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 다니는 픽처레스크한 그런 공간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베르사유 궁전에 와가지고 굉장히 의외로 지루함을 느꼈고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굉장히 친숙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오스트리아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게르만 문화권의 사람이 지금 라틴 문화권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풍경들을 찾고 있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림이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어떤 구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가 특정 시기부터는 풍경화의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니콜라 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은 아까 어떤 규칙적인 공간을 추구하는 화가라고 하면 담아서는 안 되는 공간을 전체 화폭 속에 담고 있어요. 여기는 마치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간처럼 처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두침침하고요. 저 숲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죠. 마침 여기 이 제목 또한 어떤 한 사람이 뱀에 물려서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풍경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놀래서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공간이에요. 푸상이 늘 이런 식으로만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평온하고 평화로운 그런 장면들을 담기도 했죠. 철학자 디오게네우스가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버리고 자기는 가장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조롱박으로 되어 있는 이 물 떠먹는 바가지와 그 다음에 그 술통 바가지 그 통을 속에서 살게 집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목동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 여전히 불필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지금 바가지를 던져버리는 장면이죠. 그런 장면들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펼쳐지는 장면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끝없이 펼쳐지는 자연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림들이 어느 순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클로드 줄레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는 이제 나중에 르로항이라고 하는 로랑이라고 하는 어떤 별칭을 얻게 됩니다만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토스카나나 로마의 평원의 풍경들을 보고서 그 풍경들을 계속 담아요. 이 사람의 그림은 어느 순간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탈리아나 이런 아름다운 라틴 문화권의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없었던 북유럽의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마치 스위스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알프스 산 사진을 집에다 걸어놓고 보는 것처럼 이런 로항의 그림을 집에다 걸어놓고 싶어하는 그런 특히 영국의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거기서 보이는 이 풍경들은 비록 건물들은 여전히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그런 건축입니다만 그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방식들은 전혀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 체계 위에서 대칭적으로 놓여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치 그것은 한편으로는 각각의 자연 요소들도 나무들도 대칭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 나무들이 자연 속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펼쳐져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돈 있는 귀족은 내가 저 로랑의 그림을 사서 집에다 걸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림을 내 집에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림을 실제로 내가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영국식 정원은 이탈리아식 정원이나 프랑스식 정원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마치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같은 느낌의 공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한 정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의식이 어느 순간 건축에도 투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식 건축은 유럽 대륙에 있는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건축과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죠. 케이퍼빌리티 브라운이라고 불리는 사람, 원래 본명은 런셀롯 브라운입니다만 이 사람은 이제 정원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영국에서. 이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작품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이 풍경은 실제 영국의 자연이 아니에요. 이 풍경은 마치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풍경을 연출한 것이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보이는 이 모든 요소들은 마치 우리가 로랑의 그림에서 아까 볼 수 있는 저 아치형의 다리라든지 아니면은 팔라디오 르네상스 스타일의 어떤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 건축 파빌리온들을 갖고 와서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뒤에 있는 건축의 파빌리온은 당장 우리가 안드레아 팔라디오라고 하는 르네상스 건축가의 이 빌라 로툰다를 바로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죠. 한편 아까 우리가 베르사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았듯이 저것은 마치 자연 그대로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시 원상복구한 것처럼 뒤집어 버린 것이죠. 사실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또 다른 이상적인 자연의 형태로
창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국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즉 규칙적이고 대칭적이고 그런 질서 체계의 정원에서부터 뭔가 비규칙적인 그런 정원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정원은 점차적으로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케이퍼빌리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아예 처음에 디자인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정원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담겨지는 풍경들은 저런 파빌리온, 규칙적인 파빌리온들이 마치 우연히 자연 속을 헤매다가 폐허 상태의 그런 이탈리아의 지금 그 폐허 상태의 그런 작품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은 공원의 디자인과 파빌리온의 디자인은 구별해야 되는구나. 파빌리온은 규칙적으로, 공원은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다. 결국 건축 또한 자연 정원이 저러한 것처럼 비슷하게 불규칙적이고 비규칙적이고 대칭적이지 않은, 그러나 그 스스로 마치 자기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건축을 추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정원사는 아닙니다만, 디자이너는 아닙니다만, 이제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훌륭한 논문들을 통해서 이제 픽처레스크한, 그러니까 그림 같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풍경화 같은 그런 자연을,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할 때 그 이론적 바탕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사파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왼쪽의 이미지와 오른쪽의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방식의 정원이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왼쪽의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이 이미지는 마치 케이퍼빌리티 브라운이 했던 것처럼 뭔가 자연 상태의 정원 위에 규칙적인 건축이 앉혀져 있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방식의 정원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조금 더 순수하게 원칙에 더 가깝게 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냥 마치 골프장 위에 나무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연스러운 잡초들도 우거져 있고 뿌리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각 지형의 모습들이 또 수풀들의 형태 속에 감추어져서 매 순간순간이 더 은밀하게 다루어져 있고요. 게다가 뒤에 있는 건축의 모습도 자연의 모습과 흡사하게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고 뭔가 자연스러운, 즉 다시 말해서 중세시대의 우리 성곽을 볼 때 저런 모습이거든요. 저런 모습처럼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18세기 말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집이 사실은 그러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10세기 전후반의 중세시대의 성곽 건축을 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18세기의 나이트가 자기의 집을 스스로 설계를 해서 지었던 건축의 모습이에요. 전혀 규칙적이거나 대칭적인 형태가 아니죠. 지금 모습은 정말 그 바깥에 있는 자연의 모습과 굉장히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의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만약에 18세기에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이런 식의 건축을 하면은 안 되겠죠. 저것은 건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랩토는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인데요. 그러니까 가든 정원을 디자인하는 사람인데요. 주로 컨설턴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것을 디자인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이제 견적을 보고 그 다음에 작품이 나오죠. 그때 광고를 보시면 비포 애프터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랩톤 또 비포 애프터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프라이빗 하우스, 즉 개인 주택의 경우는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을 것인데 우리 눈에는 뭔가 뒤바뀐 것 같아요. 즉 여기가 훨씬 더 디자인된 주택 같고요. 애프터에 있는 것이 디자인되기 전의 주택 같아요. 마치 러브하우스 옛날에 혹시 프로그램 떠올려 보시면
비포 애프터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인 것이죠. 그러나 랩턴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이 칸막이들 다 제거하고 여기가 내 개인 정원인 것처럼 억지로 만들었던 기하학들을 다 없애버리고 마치 우리는 자연 속에서 농가들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국식 정원, 영국식 공원과 프랑스식 공원을 비교를 해보면요. 영국식 공원은 보통 울타리가 없어요. 프랑스식 공원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가보셔도 룩셈부르크 뭐 이런 정원을 가보시면 거기에 다 창살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닫혀져 있는 독립된 공간이거든요. 그러나 영국은 여기에 있는 이런 울타리들을 다 제거해서 완전히 자연 상태로 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사실 제자리를 정확하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배경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뭐 영국의 지주들이 자기의 사유지들을 칸막이를 쳐서 그 사유지를 막 임의대로 쓰고 있었던 일반 백성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던 그런 운동들을 이제 인클로저 운동들을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뭐 울타리들 제거하고 원래대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운동들이 이 당시에 펼쳐지곤 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는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왜냐하면은 지주들이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양들을 풀뜯게 하면서 그 밭을 개간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과도 좀 연관이 돼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칸막이들을 없애고 닫혀져 있고 끊어져 있던 공간들을 열어버리고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뭔가 뷰 포인트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뭔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D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의 풍경은 이러하다면 내려와서 A에서 보게 되었을 때의 풍경은 또 바뀐다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시바의 공간이 훨씬 더 숭고한 아름다움의 공간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건축가들은 이런 공간들을 추구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그 중세 도시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프란체스카의 그림을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채찍질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왼쪽은 굉장히 정적이고 규칙적인 원근법의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오른쪽의 공간은 뭔가 뒤의 장면들이 역동적인 어떤 중세 시대의 도시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딱 만약에 세를리오의 세팅을 갖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딱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당연히 지금 예수가 있는 저 위치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즉 앞에 있는 속세의 세 명의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중세의 도시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르네상스의 시대에 접어들었겠지만 실제 도시는 중세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의 공간은 이상적인 도시고요. 오른쪽의 공간은 현실적인 도시예요. 그 현실적인 도시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중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양식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솔로몬의 왕의 그림을 아까 맨 처음에 봤었는데요. 프란체스카의 그림 중에 그 그림이 사실 위치하고 있었던 곳은 아레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도시예요. 이 아레조에 산프란체스코 바질리카가 있는데요. 그 바질리카의 벽화였어요. 사실은 그 솔로몬의 그림이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지금 솔로몬 역이 있고 시바 영역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이 프레스코아들이 프란체스카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만약에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 거기에 줄리엣 비노시에게 인도 병사가 이렇게 밤에 낮이긴 하면 어두우니까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탁 키면은 불이 쫙 생기는 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보통 이렇게 그 우리가 타이타닉 같은 데 보시면은 구호해 달라고 이렇게 키는 거 있죠. 조명탄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딱 키게 하고 남자 주인공이 줄리엣 비노시를 묶어서 줄로 이렇게 당겨서 이 그림을 실제로 가까이 보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 뭐 명장면 쳐보시면 거기 나올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줄리엣 비노시 얼굴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 왕 얼굴이 딱 영화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맞은편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이제 진짜 십자가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이제 공인되기 시작했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시기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했을 텐데 그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죠. 성녀 헬레나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더니 거기서 우연히 이제 십자가 세 개를 발견한 거예요. 땅속을 팠더니 그 십자가 세 개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양쪽에 그 도둑들과 함께 같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세 개의 십자가가 발견됐다라고 이제 전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어떤 것이 예수의 진짜 십자가일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에 이 헬레나 성녀가 있고요. 왕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들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여기 지금 또 똑같은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림은 마치 하나의 그림인 것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아까 솔로몬과 시바 여인의 만남도 그랬었어요. 그때 여기서 이 진짜 십자가를 댔더니 갑자기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나머지 십자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진짜 십자가를 조각내서 뭐 로마에도 보내고 예루살렘에도 보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찾아냈을 때의 배경은 마치 알베르티의 성당 디자인을 보는 것처럼 규칙적이고 대칭적이에요. 반면 뭔가 지금 뭔가 역동적인 장면, 막 발굴의 장면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어떤 막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다를 거고요. 그런 장면의 배경에는 뒤에 중세 도시의 장면이 펼쳐져 있어요. 물론 저기는 지금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은 저것이 이 그림이 있는 아래쪽의 풍경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아래쪽의 도시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중세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각 건축 요소들이 뭔가 정신사납게 펼쳐져 있고요. 뾰족뾰족한 타워형의 그런 주거들이 보여요. 그 이전 세대인 지오토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에도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 아시시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중에 한 그림이 아래쪽에서 뭔가 그 사탄들이 악마들이 아래쪽을 굉장히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아래쪽에서 막 불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이 프란체스코 성인이 엑소시스트로서 악마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기도를 통해서 막 쫓아내고 있죠. 그때의 이 아래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래쪽의 모습은 대표적인 중세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아래쪽을 방문하시면 이 피아자 그란데, 그러니까 대광장이라고 하는 곳을 가실 겁니다. 이 광장은 아까 우리가 이상 도시의 광장은 완벽한 수평면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경사가 져 있어요. 게다가 거기에 보이는 풍경들은 아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뭔가 아기자기한 지금 우리 눈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나 르네상스의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한테서는 뭔가 이게 지금 정리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 땅을 다 평평하게 만들고 저 건물 다 허물고 완벽하게 질서가 잡혀 있는 건축을 새로 꾸며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일단은 최소한의 어떤 규칙적인 건물들을 삽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북쪽면의 한 길이 방향으로는 규칙적인 반복적인
르네상스식의 건축을 이제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한 건축가 이름은 지오르지오 바사리죠. 이 바사리는 우리가 미술가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으로 내가지고 미술 어떤 사의 첫 번째 어떤 장르를 열었다고 보통 얘기하는 미술 평론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화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바사리는 결국은 여기에 한쪽 면에다가 이런 규칙적인 파사드를 만들고 그 주변으로는 이제 불규칙적인 건물들이 둘러싸여져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 어떤 극장을 떠올려 보시면요, 반원형의 극장이 있고요, 그 앞에 무대를 바라볼 겁니다. 그 무대는 뭔가 규칙적인 형태의 건축으로 장면이 만들어졌겠죠. 지금 여기에는 마치 모든 광장의 건축 요소들은 다 이 규칙적이고, 그러니까 비극적인 세팅과 같은 건축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경사는 역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반대 방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세계 속에서 이 불규칙적인 건축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이 광장이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경치들 때문이죠. 이 바사리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은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이 우피치 미술관은 어느 순간 규칙적인 중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마무리를 다시 닫았어요. 열어놓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완결된 공간 속에서 들어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소실점 위치에는 다시 문을 열고 그 뒤로는 끝이에요. 세상의 끝. 게다가 여기는 강이 있죠. 아르노 강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폐쇄적이고 단절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이 풍경이 바사리가 꼽는 가장 최고의 풍경일 겁니다. 근데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반대 장면이 더 훨씬 더 인상 깊을지도 몰라요. 반대쪽에서는 이 시노리아 광장에 보이는 팔라쪼 등등의 형태들이 뭔가 역동적으로 잡히죠. 실제로 이 광장은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L자 형태이고 나머지의 건축들도 뭔가 다양한 형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시대의 도시가 르네상스의 공간 구성과 사실 아직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피렌체가 아닌 피렌체의 경쟁 도시였던 시에나로 한번 가보게 되면요, 시에나는 이게 약간 고딕 양식의 건축들이 전통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시에나의 가장 대표적인 광장인 깜포 광장을 만약에 보게 되면요, 이 깜포 광장은 직선의 광장도 아니고요, 이렇게 곡선의 부채꼴 모양의 곡선의 광장이고요, 경사가 젖어 있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건축들이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시청 건물 내부의 팔라쪼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거기에 보이는 이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는 좋은 정부 일대의 도시와 나쁜 정부 일대의 도시를 비유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통 우리가 오른쪽 바른 손 이러죠. 오른쪽 편에는 올바른 도시, 왼편 나쁜 손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어도 똑같거든요. 레프트, 뭐 브로도 고슈 하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여기에는 나쁜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만약에 르네상스의 관점에서는 좋은 도시라고 하면은 규칙적인 도시여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시에나에서는 좋은 도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뭔가 평화롭고 각자가 각자 역할들을 하고 각자의 건물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고 그 건물들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죠. 반면에 나쁜 도시들은 여기에 갑자기 독재자가 들어와서 뭔가 폭압을 하고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 부가 편중되고 일반 사람들의 집들은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름다운 것이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건축가들 가운데 보면은 뭔가 클래식을 택해야 되냐 아니면은 피처레스크를 택해야 되냐, 두 가지의 양상으로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게르만, 특히 이렇게 독일의 대표적인 건축가 싱켈의 경우는
이 두 가지들이 경우에 따라서 다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켈은 우리가 흔히 신고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베를린의 알테스 뮤지엄이에요. 그러니까 미술관이죠. 이 건물은 딱 봐도 규칙적이고 대칭적이고 열주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면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칭적이죠. 그 내부의 공간들도 순차적으로 완결된 공간을 느낄 수 있어요. 홀에서 외부를 바라볼 때는 규칙적인 기둥들의 체계를 통해서 바깥 세상을 봐야 될 겁니다. 이상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죠. 내부의 가장 중요한 공간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상적인 규칙적인 질서가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 포츠담에 갔을 때는 규칙적인 어떤 성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면 정원사의 하우스 집이라고 하는 건축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뭔가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건축을 만들어요. 이것이 건축가의 작품인 것이 명확한 것은 건축가가 이미 모든 대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모든 요소들을 결정을 했어요. 건축가가 결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어떤 그 사는 사람이 지은 건축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움직일 때마다 다양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럼 독일하고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프랑스에서는 저런 비규칙적인 형태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처음에는 저것은 건축도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러한 이탈리아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건축, 대문자 건축 알파벳 A가 대문자로 붙을 만한 그런 숭고한 건축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지은 그런 건축이 아닌 건축의 사례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어느 순간 건축가들이 프랑스 건축가들이 이탈리아에 여행을 갈 때 이 민가들의 건축들을 보고 그 건축의 다양한 인면들을 그대로 묘사해서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건물 또한 굉장히 대칭적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아치가 있고 여기 아치가 없죠. 이쪽이 외부 공간으로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베란다 같은 그러니까 로지아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로지아 공간을 만들 부분에는 이렇게 벽을 허물지만 이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벽을 안 허물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 형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형태가 처음에 출판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저런 형태들은 다양한 프랑스 건축가들한테 이제 차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시기별로 보시면 여러 건축가들이 저 비슷한 형태들을 가지고서 이러한 구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례를 보이는데 그때 교묘하게 전부 다 대칭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상황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례들 진짜를 왜곡해서 가짜의 대칭 상황으로 만들었던 것이 그게 프랑스의 어떤 확고한 아름다움의 전통이 자리 잡은 국가의 반응인 것이죠.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뭔가 대칭적이지 않았을 때는 양측에다가 동등한 요소들을 철저히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특정 어떤 건축가의 경우는 프랑스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비대칭적인 건축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에 따르면 비대칭적인 외향은 뭔가 내부적인 규칙의 결과로 나온 것일 때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비올레 르딕은 뭐 여러 가지 책을 냅니다만 그 중에 많은 이 프랑스의 건축 사례들을 끄집어 갖고 와서 소개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사례들 중에서는 과거의 건축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즉 규칙적이고 대칭적이지 않은 건축이라고 칭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프랑스 지중해 근처의 아비뇽을 가시면 교황궁이 있죠. 교황궁의 유명한 그 광장에 가셔서 보시면은 그 광장의 형태들은 각 다양한 건물들의 꼴라주입니다. 각각의 건물들이 사실은 자기만의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들이 자기만의 원칙에 의해서 붙어 있다 보니 굉장히 뭔가 조화가 없는 듯한
그러나 어느 순간 관점을 바꿨을 때는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형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다시 건축에서는 누락시켜야 될 다른 사례들이 비올레 르디게에서 이렇게 소개가 돼요. 르와르 강변 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자크케르 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크케르 성의 형태는 규칙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게다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계단실, 돌출되어 있는 계단실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팔라조에서는 계단실 같은 것들은 서비스실이고 다 내부로 숨겨져야 하고 건축 바깥에서는 가장 숭고한 창문, 기둥 등등의 형태들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장 기능적인 공간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가장 기능적이어야 할 화장실이 건물의 앞으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계단실이 독립적인 지붕이 만들어져요. 독립적인 건축 요소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이 계단실 주변으로 뭔가 여기 수평적인 요소들이 끊어졌어요. 게다가 같은 선으로 안 맞춰져요. 비올레 르딕에 따르면 이 계단실이 내부에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평면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반듯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법은 이 계단실이 밖으로 돌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각 공간들의 높이가 달라져야 된다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즉 어떻게 보면 이 콜라주 같은 거예요. 각각의 요소들이 전혀 전체가 모여지도록 고안되지 않았고 그러나 그것들을 누군가가 모아서 한 자리로 만들어낸 이런 콜라주 예술을 어느 순간 예술에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건축에서도 이런 콜라주와 같은 상황이 사실은 중세도시부터 이미 있어 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정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프랑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국에는 건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그때 이 비올레 르딕은 영국의 건축 사례를 갖고 와서 소개를 합니다. 이런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런 형태를 뭔가 변호를 해줘요. 영국인들은 더 이상 대칭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방향과 어떤 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주거의 편리성을 따질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대칭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뭐 디스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윤리적으로 올바르다라고 변화한 것일 수 있겠죠. 비올레 르딕이 한편으로는 이 몽블랑을 10년 동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왜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 건축가가 건축 이론가가 몽블랑 이 자연을 연구를 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풍경화를 그려요. 이것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몽블랑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 연구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단면들을 찾아내고 뭔가 불규칙한 것이 은연중에 규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책을 냅니다. 르 마시프 드 몽블랑, 몽블랑의 산맥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제목들이 재밌는데요. 에튜드 sur la construction, 컨스트럭션. 어떻게 자연이 컨스트럭션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비올레 르딕은 이 몽블랑이 건축물인 거예요. 신의 건축물인 거예요. 지구 자체가 자연이 신의 건축물이고 거기에는 건축가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건축을 짓는 것처럼 신이 이 자연을 지을 때는 뭔가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에 의해서 몽블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뭔가 닳고 닳아서 풍화작용을 거쳐서 그 형태가 달아져서 지금 불규칙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올레 딕은 실제 이 형태에서 요걸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뭐 정말 정확한 태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이 건축가로서 이 사람은 몽블랑이 크리스탈이라는 거예요.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서 전체도 그 각 요소의 원칙에 따라서 다듬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폐허 상태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만약에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형태를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올레 르딕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당시의 폐허 상태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찾아내서 그 형태의 이상적인 상태로 복원을 해놓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 다 비올레 르딕이 복원한 거예요. 비올레 르딕이 복원할 때는 그 형태가 어떤 상태로 복원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예를 들면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짓다가 보면, 세대를 거쳐 짓다 보면 멈춰지겠죠. 그러다 보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훼손되었을 때 그 완성되지 못했지만 실제로 지어진 상태를 추구해서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따라서 다시 복원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올레 르딕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올레 르딕이 노틀담 성당을 복원할 때는 가장 이상적이어야 할 상태를 따라서 사실 실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들겠죠. 그때 비올레 르딕은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형태는 사실은 뭔가 구조적인 규칙들이 있었고 그 규칙에 의한 결과가 이 고딕 성당이고요. 이 고딕 성당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정신사납죠.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은 거부하고 싶은 형태이고 뭔가 규칙이 없고 뭔가 대칭적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측면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질서가 없어요. 이런 형태로 보일 거예요. 근데 비올레 르딕은 그게 아닌 거죠. 규칙이 있다면, 그리고 규칙에 의한 그 형태가 비규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비규칙적인 형태가 규칙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규칙적이라는 표현이 규칙이 있었던 형태란 얘기죠. 다만 너무나 복잡하면 우리가 그것이 규칙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구름이 있어요. 구름의 형태는 너무나 비규칙적이죠. 그러나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그 형태가 만들어졌죠. 만약에 우리가 그 규칙을 읽을 수 있다면 그 구름은 규칙적 형태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예술의 전당에 가시면 가우디 전시회가 있죠. 거기 가보시면 지금 이런 모형을 보실 수 있어요. 가우디의 건축은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은 형태 같아요. 그러나 가우디는 굉장히 규칙에 의한 형태를 만들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줄들을 늘어뜨려서 거기에 줄을 달고 힘에 의한 자연스러운 곡선들을 만든 다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뒤집어서 그 사진에 따른 형태의 돔을 만들었죠. 그 형태는 전혀 직각체계 형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 형태는 마치 우리가 빨랫줄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늘어진 빨랫줄, 늘어진 전기줄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실은. 그런 형태가 있고, 만약에 건축가가 굉장히 아티스트인 것처럼 막 그렸는데 그 형태는 굉장히 자기적이죠. 그런 형태는 다른 형태예요. 가우디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직 수평 체계의 어떤 전통에서 벗어나고 뭔가 갑자기 사선 방향의 비규칙적인 형태가 나와요. 구엘공원에 가시면 이런 형태가 있는 이유는 여기가 오른쪽 편에는 지금 토양이 있고 옹벽이에요. 그럼 밀어내겠죠. 그 힘은 사선 방향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때 그 구조는 수직의 구조가 아니라 이 사선 방향의 구조가 올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규칙적인 형태와 비규칙적인 형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비규칙적인 형태를 우리가 수용하기 시작하고 더 인정하고 더 가능성을 막 찾기 시작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비규칙적인 형태들이 사실은 규칙이 있었던 형태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비규칙적인 형태는 훨씬 더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즉 그 형태는 객관적인 거예요. 어떤 내가 자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가우디가 만든 곡선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낸 곡선이잖아요. 그 곡선은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작가에 의한 주관적인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든 형태가 아닙니다. 장인이 끊임없이 소리를 잘 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형태는 굉장히 뭔가 대칭적이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규칙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 형태를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 기술이 있으니까 3D 형태로 스캔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구조적인 형태로 분석을 하면 각 그 부분 곡선의 형태들의 역할들을 색깔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리가 정말 잘 나려면 당연히 대칭적이어야겠죠. 두께도 동등하고요.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힌 명품 바이올린은 미묘한 비대칭에서 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요이토라고 하는 일본 건축가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사람의 화장터 건축의 이 지붕을 보시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떠한 규칙적인 체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구조를 쉘 구조라고 합니다. 조개 껍질 구조죠. 즉 동등한 두께의 하나의 면으로 모든 구조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둥이 있고 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두께가 집중될 거고요. 그 위에 바닥판은 얇게 깔리겠죠. 그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있어요. 선적으로 분절되어 있죠. 그러나 쉘 구조는 모든 면이 동등한 구조적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구형태의 그런 쉘 구조를 많이 봐왔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형태들이 다 불규칙적이에요. 어떠한 반복이 없어요. 그러나 이 형태는 알고 보면 객관적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는 건축가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건축가는 어느 정도 기본 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츠로 사사키라고 하는 일본 구조 엔지니어는 이 형태를 3D로 스캔을 하고요. 아까 바이올린 스캔하듯이. 그 다음에 색깔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을 잡아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이제 취약한 부분이겠죠. 보통 구조적으로 취약할 때 각 면들을 우리가 각 점들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요. 이 위아래를 높낮이를 바꾸면 이 쉘 구조가 뭔가 불안했던 게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 방향으로 각 점들을 조절을 하면은 갑자기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이 구조적인 취약 부분들을 최적화해서 각 면들을 위에든 아래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형태입니다. 밑이. 물론 그 다음 다시 또 건축가가 뭔가 프로그램을 넣다가 기둥을 옮기겠죠. 다시 스캔을 하겠죠. 다시 컴퓨터가 정해주겠죠.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나온 형태예요. 그러니까 즉 건축가가 뭔가 문은 열었지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지은 게 아니에요. 이 형태는 마치 자연의 형태 같죠. 위에서든 밑에서든 전혀 다른 기존의 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공간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 풍경은 사실은 이 건축 내부에서의 풍경과 사실은 비슷한 거죠. 궁극적으로 이 지붕은 뭐 바깥에 뒤에서부터 만약 올라가서 보았을 때는 인공대지의 형상일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프란체스카의 그림에서 시바 여왕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공간적 추구는 또다시 일본 건축가 세지마 니시자와가 같이 그룹을 이뤄서 하고 있는 사나라고 하는 건축가의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의 러닝센터, 도서관, 기타 부족한 시설들을 다 모아서 만든 복합 프로그램의 공간에 프로그램에서도 만들어져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탈리아의 평원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불규칙한 그런 곡선을 볼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이 건축은 뭔가 하나의 수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쉘 구조에 사실은 쉘 구조가 겹쳐져서 그 두 개의 쉘 구조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요. 그 쉘 구조는 마치 각 휘어져 있는 땅과 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마치 이탈리아 평원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공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물론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 안은 현상 설계 당시의 안이었고요. 이때의 구조적인 접근은 이 전체 면이 하나의 판인 거예요. 하나의 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쉘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의 형태이면서 하나의 구조인 거예요. 어느 부분도 우리가 분절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180도의 어떤 평평한 바닥도 있고 곡선 바닥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것은 연속되어 있는
그런 바닥이고요. 마치 우리가 곡선과 직선을 이어서 만든 그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바닥 따로 치고 아치를 만들고 바닥 따로 치고 이렇게 하겠죠. 그때는 구조적으로 이 바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아치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 건축 공간도 이게 분절이 될 겁니다. 끊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까 그 무츠로 사사키랑 같이 작업을 하거든요. 구조 엔지니어. 그 사람의 작업처럼 모든 면이 정말 실제 자연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면을 볼 수 없잖아요. 다 이어지잖아요. 180도가 연속되어서 곡선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건축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물론 실제로 지을 때는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바닥, 아치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아치는 굉장히 낮은 높이로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파이프를 넣고 케이블을 당겨서 마치 다리 건설하듯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완성을 시키고 여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끊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기에 노인분들도 굉장히 자주 오세요. 근데 노인분들 자주 넘어지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단에서는 되게 조심하시는데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한순간 넘어지시는 거죠. 어쨌거나 이 형태의 건축 또한 객관적인 형태, 왜냐면은 컴퓨터가 결정한 형태거든요. 구조적인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결정한 형태이고요. 그 형태의 결과로 나온 어떻게 보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무츠로 사사키라고 하는 구조 엔지니어가 이 공간을 가우디이면서 미스다.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의 공간과 미스라고 하는 건축가의 공간을 합쳤다. 이 가우디의 공간도 다 모두가 하나인 공간이고요. 미스의 공간도 모두가 하나인 공간이에요. 미스 반데로의 대표적인 작품이 베를린의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는 이 공간은요. 기둥들이 바깥에 있고 내부는 그냥 수평 지붕과 수평 바닥 사이에 모두가 다 열려있는 오로지 하나의 공간인 이런 공간입니다. 다만 직선이죠. 만약에 사나는 이 공간을 휘었죠.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휘어진 측면에서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옆에 있는 그 학교 건물, 우리가 흔히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가셔가지고 그 건물만 보시는데 바로 옆에 이 학교 건물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학교 건물은 여기 보이신 여기는 완벽하게 직선이에요. 180도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양측면으로 파도 모양의 사인 코사인 곡선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모양의 곡선을 한쪽은 예를 들면 사인, 한쪽은 코사인 하면 서로 엇갈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길쭉한 직선의 보 형태를 놓다 보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직선 부재를 가지고서 만든 곡면의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은 쉘 구조예요. 이러한 형태를 합쳤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건축가들이 늘 얘기하는 게 랜드스케이프예요. 즉 랜드스케이프 하면 우리가 흔히 아까 풍경화에서도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건축에서 랜드스케이프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랜드스케이프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건축이 없는 곳을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시도 우리가 얼반 랜드스케이프라고 스케이프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내부의 공간 또 랜드스케이프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여기에 이 공간은 우리가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실내로 끄집어 온 것이죠. 근데 그와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하디드의 DDP를 한번 볼게요. 이 DDP의 공간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정형적인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비정형이라고 한다는 말은 정형이 아니란 얘기일 것이고, 정형이 아니란 말은 뭔가 기본적인 모듈 체계의 기하학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각자의 부분들이 다 기하학적으로 어떤 질서 체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건축을 비정형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일련의 사례들 다 비정형의 건축이에요. 근데 이 자하디드의 건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형태가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인상적인 형태고요. 자하디드도 랜드마크가 아닌 랜드스케이프로서의 건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랜드마크는 보통 수직적인 건축이죠. 이 건축은 비교적 수평적이에요. 물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적으로 느끼겠습니다만 굉장히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풍경과 같은 랜드스케이프를 지향하는 건축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결국은 마무리선은 건축가가 결정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형태는 사실 대표적으로 게리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건축가로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건축가죠. 빌바오를 통해서 특히나 구겐하임 박물관을 완공을 했고 이 형태의 건축물들은 아마 건축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이 어디선가 봤던, 특히 이제 요새는 자동차 광고를 보시면 그 뒤에 배경으로 유명 건물들이 자리 잡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자동차 광고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미. 이 형태의 건물은 거의 조각이죠. 흔히 이제 이 구겐하임 뮤제움 박물관의 경우에 이 박물관은 너무나 인상 깊어서 이 내부의 미술 작품을 뭘 봤는지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실패한 미술관일 수도 있는데요. 이 형태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는 너무나도 잘 구현해내요. 이러한 형태를 실제로 내가 만들 수는 있어도 현장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과거의 2차원적인 종이 도면에 의한 전달은 불가능할 겁니다. 게리는 일찍부터 3차원적인 어떤 불규칙적인 형태를 다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한 사용과 함께 여러 컨스트럭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굉장히 완성도 있는 건물들을 만들어내긴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건축을 보고서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느낌은 이거겠죠. 정말 조각 같다. 아름답다. 형태적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이걸 실현했을까. 대단한 노하우다. 대단한 테크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형태적으로 아름답다와 기술적인 테크닉, 이 두 가지가 게리의 어떤 건축 형태를 무조건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어떤 형태가 있을 때 그 형태는 의미가 있을 때 사실은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고유한 어떤 형태로 순간 반짝이었다가 사라지겠죠. 이 게리의 건축의 형태는 게리 말고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가우디의 건축도 사실은 그러했지만 지금 가우디의 건축이 그래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그 형태가 그 단순한 어떤 개인의 어떤 탤런트에 의한, 재능에 의한 형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리가 만화 심슨 가족이라고 한국에서도 뭐 많이 틀어줬습니다만, 심슨 가족에서 게리가 등장할 만큼 유명한 건축가예요, 미국에. 그때 이 게리의 미술관 건축을 이야기를 할 때 마치 게리가 길 가다가 우연히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형태를 영감을 받아서 스케일을 키워서 그 다음에 미술관 형태를 만든 것이죠. 어떤 형태를 보고 새로운 형태로 쓰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은 건축에서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그 형태를 썼을 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이 되었을 때, 그 시대적 의미를 찾았을 때 굉장한 반향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만화는 되게 장난스럽게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잘 모르겠으니까 게리는 결국은 기존에 지어지고 있던 건물을 크레인으로 쿵쿵쿵쿵 쳐가지고 다듬어서 이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더 역사는 돌이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러한 비정형의 건축, 비규칙적인 건축들이 이제 막 펼쳐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규칙적이고 대칭적이고 질서가 잡혀있던 건축의 어떤 굳건한 전통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공간 경험을 주는 것,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단순하게 그것이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해보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이 형태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늘 건축가들도 의문을 던지면서 답하려고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건축 이론 역사 비평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물론 관객의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또는 감상하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를 보았을 때 단순하게 이것이 독창적인 형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